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유부녀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시댁과의 트러블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시댁 일로 고민이 컸어요.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해결이 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시모와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부는 말 그대로 한량이었다고 했는데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 벌어올 생각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들은 더더욱 안 보면서 매일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모는 시집살이도 호되게 당하셨는데 그나마 자식들이 있어서 꾹꾹 참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남편의 한량짓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이혼해 자식들을 홀로 키우셨어요. 시모에 대한 얘기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답니다. 엄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지.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 쉬고 일을 시작했대. 아빠가 일을 안 하시니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할머니는 엄마 엄청 괴롭히시고 힘들었지. 지금도 이혼하고 나서 나올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 그때가 나 초등학교 딱 들어갔을 땐데 나랑 동생 안 굶기려고 이런저런 일들 닥치는 대로 다 하셨었어. 그러면서도 매 저녁마다 밥도 다 차려주시고 집안일도 한번 밀리지 않았어. 항상 집에 가면 깔끔했던 게 기억나.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님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 솔직히 그때는 여자 홀로 아이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 대단하신 것 같아.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시는 거 아니셔? 들어보면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 그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 나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진짜 우리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거든. 그 모든 걸 내가 옆에서 봐왔고, 나였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동생은 생각이 다르더라고. 나는 엄마가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은 너무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답답해.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동생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노후 준비도 다 해두셨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어머님 저번에 뵀을 때는 진짜 인사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진짜 마음이 단단하시다. 맞아. 중간에 아빠가 애들도 있고 다시 합치자고도 했었는데 엄마가 거절했었거든. 그때는 아빠가 정신 차렸다기보다는 엄마가 잘 살고 돈도 잘 버니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을 거란 걸 아셨던 거지. 덕분에 나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었고. 그나저나 동생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지 흥청망청이라 고민이네. 시모는 하루도 쉼없이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죠. 남편은 시모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착실하게 컸지만 남동생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취업을 하고 난 후에도 이곳저곳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시무와 남편의 가장 큰 고민도 둘째 아들이었죠.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동생을 자주 봤던 것은 아니지만 간혹 들었을 때는 대책 없이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고 제조업 기업에 10년 넘게 꾸준히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을 할 때 시모는 결혼 자금이라면서 저에게 통장을 주시기도 했어요. 은경아, 결혼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 역시 고민이 많았어. 사실 우리 집이 애들 아버지도 없으니 홀시어머니라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아들들을 키우면서 나 역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잘 챙겨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름 잘 키운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님,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걸요.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자식들을 키우셨는지 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 모두 다 너무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오히려 어머님께 감사드려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 은경아. 나를 좋게 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거 너희 결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편하게 써라. 이거 내가 예전부터 모아온 결혼 자금이야. 아무래도 너한테 이제 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큰 돈은 아니지만 너희 작은 집 마련하는 데에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부족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어머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신 돈을 그냥 받을 순 없어요. 차라리 잘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받을게요. 지금은 저희도 저희 힘으로 시작을 하려고요. 양가 부모님 손 벌리지 않고서 저희끼리 스스로 시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건 받아줘. 지안이 결혼할 때 주려고 아주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던 거니까. 내가 열심히 아들들 키운다곤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곁에서 잘 알려주고 혹시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주렴. 이걸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더 잘할 필요는 없어. 이건 지환이 몫이었으니까. 지환이가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기로 다짐했었거든.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거니 너희끼리 잘 살면 돼. 시모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고 대외적으로는 여장부 스타일이셨지만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 시어머니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시집살이라곤 하나도 없을 정도로 편안했고 오히려 시모께서 저희보다 더 바쁘셨죠. 주말마다 찾아갔던 적도 있었지만 정말 바쁘셔서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명절에도 여행 가라며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 생각을 누구보다 많이 해주셨던 분이 바로 시모셨어요. 시모의 시집살이는 한 번도 없었지만 예상외로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늦은 저녁에 갑자기 신혼집으로 찾아와
형과 술 한 잔을 마시겠다면서 술상을 내오라고 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 눌러서 깜짝 놀랐잖아. 아유, 그나저나 이 술 냄새는 뭐야? 술 마셨어? 아니,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에나 갈 것이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연락도 없이. 너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예의 없는 일인지 알아? 정신 차리고 집에나 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수님도 계신데. 아휴, 형, 왜 그래? 그냥 기분 좋아서 한잔 했어. 아, 나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갈 거야. 괜찮죠, 형수님? 여기까지 온 김에 형, 나랑 술 한잔 마시자. 형수, 술상 좀 내와 봐요. 오늘 형수 요리 실력 평가해야 되겠네. 형이랑 술 한잔 마실 테니까 맛있는 안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지금요? 도련님,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요. 내일 남편 출근도 해야 하고, 저도 출근해야 하고요. 지금 자도 늦었는데. 도련님, 일단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쉬는 날에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 당장 재료도 없고, 도련님도 많이 드셨잖아요. 시간도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작은 방에 이불 꺼내줄게요. 거기서 오늘은 주무시고요. 형수, 나 안 취했어요. 그리고 오늘 꼭 형이랑 한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대충 있는 재료로 만들어 봐요. 아니, 하도 엄마가 안 시켜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거니까. 형수, 나한테 이런 대접해도 되는 거예요? 나 형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집사라고 돈도 준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나도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지 뭐. 야, 어디다가 형수래? 형수님이라고 불러. 술주정 부릴 거면 곱게 집에나 가. 어디다 대고 형수님한테 버릇없게 구냐? 정신 좀 차려라. 엄마 너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 안 보여? 제발 나이 먹고 철없는 짓 그만해. 그리고 지금 몇 시인데 술을 마셔? 내일 출근 안 해? 너 또 일 그만둔 거 아니지? 엄마가 겨우겨우 알아보고 너 들어가라고 한 거잖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술은 그만 마셔. 아휴, 형, 꼰대네. 요즘 누가 한 직장에 오래 다녀? 안 맞는다 싶으면 그만두는 거지.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다. 형수가 밥상도 한번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 내쫓았다고 말해야 되겠네. 형수, 엄마가 앞에서는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 알죠? 내가 형수 이렇게 나한테 대한 거 알면 엄마 속으로는 무척 욕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갑자기 찾아와 술상을 차려달라며 진상을 부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비싸 보이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빌려가서 망가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가 오래돼서 친정에서 출퇴근할 때 쓰라면서 차를 사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딱 그 차를 보더니만 갑자기 도련님이 차가 고장이 났다면서 잠시 빌려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잠깐 급한 일이 쓴 것이 아니라 차를 빌려가 놓고선 몇 주 동안 잠수를 타 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뻔뻔하게 나타나서는 잘 썼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지고 온 적도 있었어요. 너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자식이냐? 너 진짜 제정신이야? 자수리할 때까지만
며칠 사용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몇 주 동안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적어도 연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급한 일이라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더니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리고 엄마한테도 연락 안 했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꾸는 이게 뭔데? 진짜 정신 안 차릴래? 아유, 미안. 형한테 내가 말 안 했나? 나 여자친구랑 여행 갔다 왔어. 솔직히 내 차 오래되기도 하고 연비도 안 좋잖아. 형 차 끌고 나가면 여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아서 잠깐 빌렸어. 미안. 여자친구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덕분에 잘 썼어. 그리고 형, 이거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 차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튼튼하지? 주차하다가 살짝 부딪혔는데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났더라고. 보기에만 좋지 내구성은 영 별론가 봐. 뭐? 너 진짜 도른 거냐? 그냥 가지고 가서 탄 것도 모자라서 사고까지 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이거 내가 산 차도 아니고 처갓집에서 타라고 선물해 주신 거야. 나도 아껴서 타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따위로 만들어놔? 좋은 말로 할 때 원상태로 다 복구해놔. 그리고 여행을 몇 주씩이나 갔다 왔다고? 너 진짜 일도 그만둔 거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형, 왜 그래? 별거 아니야. 살짝 스크래치만 난 거야.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나와? 나도 결혼 좀 하자. 형은 결혼했잖아. 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처갓집에서 선물로 받았던 거면 더 좋네. 어차피 형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선물로 준 거니까 그냥 막 써도 상관없잖아. 그건 선물한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도련님, 그거 저희 남편 출퇴근하는 거 좀 편하라고 사주신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거의 1시간 내내 서서 가야 하니까 남편 편하라고 집에서 생각해서 사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몇 주 동안 가져가 쓰시고 사고까지 내시면 저 진짜 화나려고 해요.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남편 출퇴근 때문에 전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여행 가느라고 가지고 간 거라니 진짜 황당하네요. 아니, 이거 선물로 줘놓고서는 형수 지금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와, 째째하네. 어차피 형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형 건데 왜 형수가 화내지?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이해해도 형수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가족이면 이런저런 거 다 공유하면서 쓰는 거예요. 아니, 형수는 외동이라서 모르나? 뻔뻔한 도련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기도 했어요. 사실 나이라도 어리면 어려서 뭘 몰라 그럴 수 있구나 할 테지만 도련님은 저보다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항상 존경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일을 하시면서 2 아이를 키워냈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러웠지만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와는 다르게 도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늘 항상 어머님에 대해서는 너무 아끼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형이나 형수 생각도 그래?
난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예전에는 어려웠다곤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나? 애초에 아빠랑 잘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나 싶어. 아직도 이러면서 돈 버는 거 보면 여자친구네는 집안이 엄청 좋아가지고 항상 여유롭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쪼들리는 느낌이야.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뭐가 창피해요? 저희 어렵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어머님처럼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도련님한테 해줄 만큼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련님이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 것도 다 안 좋게 끝내신 건 아니에요? 그건 내 탓이 아니죠. 형수, 솔직히 말해보면 엄마가 좀 더 능력 있고 빵빵했으면 내가 사업 하나 말아먹는다고 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도움이 됐겠지. 엄마가 젊었을 적부터 돈 많이 벌어놓았으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겠어요? 나도 그래도 염치가 있으니까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어쨌든 엄마가 노후 준비한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난 엄마 노후 책임 못 져요. 도련님, 너무 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누구한테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하실 분도 아니겠지만 어머님은 해주실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도련님이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탱자탱자 놀면서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피곤한 몸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이잖아요. 그럼 어머님 노후도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형수, 착한 척 그만해요. 형수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전 책임 안 질 테니까 착한 형수랑 형이 다 책임지던지. 엄마는 형만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엄마가 예뻐하지도 않고 예뻐한 적도 없어요. 사업 한번 해서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거 다 엄마가 다 선택한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야지 어쩌겠어요. 시모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사셨고 항상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노후를 위해서도 있지만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아끼며 사셨던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퍼주셨는데 도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도련님은 정신 차리지도 않고 항상 직업도 바꾸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처음에는 도련님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지만 사업장만 오픈하고 나서 노력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아들을 망치는 길이다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 뜻을 모르고 도련님은 항상 시모가 저희만 좋아한다고 말을 했고 그 때문에 시모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도련님이었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영이 너무 철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걱정이다. 내가 눈 감기 전까지 걔 철이 들지 모르겠네. 지혜비 탱자탱자 놀면서 돈만 쓰고 있는 거 배우지 말라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혼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영이한테서 그 모습이 보이니 정말 속이 타 못 살겠구나.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싶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죠. 뒤늦게 철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는 항상 철없는 딸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게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도련님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아직은 도련님이 어머님 깊은 뜻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까? 난 너무 걱정이다.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야. 밖에서 보이는 지영이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게 아니잖니. 직장이라도 진득하게 다니던지 자기 줏대가 있으면 좋으련만 이리저리 팔랑거리면서 휘둘리고 다니니 결혼한다는 게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가 잘 얘기해 볼게요. 지원 씨도 요즘은 도련님이랑 자주 얘기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도련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테니 어려운 일 있으면 옆에서 잘 도와줄 거예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요. 철없는 시동생은 시간이 지나도 철들 줄 모르고 어린애처럼 굴었어요. 그런 시동생이 결혼을 할 여자라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죠.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실제로 보고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회사 부대표 딸이었던 것이었어요. 지영이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부대표님 딸일 줄이야. 아, 정말 몰랐네요. 지영이, 넌 알고 있었어? 아니, 한 번 말을 꺼내본 적도 없어서. 그럼 3년을 사귀면서 우리만 몰랐던 거야? 전에 회사 창립 행사할 때 오신 적 있으시죠? 그때도 별말이 없었는데 지영이랑 교제 중이셨겠네요. 와, 진짜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부대표님 딸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형, 이제 잘 보여야 되겠네. 우리 만날 때부터 나야 알고 있었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여자친구 집안이 워낙 빵빵하다고. 형이랑 형수 언제 할까 싶었는데 3년을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모르더라고. 여자친구도 몇 번 형이랑 형수 봤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 번 말 안 했나? 암튼 그렇게 됐어. 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집에는 먼저 인사드렸어. 만나서 반가워요. 지영이가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참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집에 먼저 인사드렸다니 잘했네. 우리 집은 보다시피 홀어머니의 아들 둘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결혼하고 둘이서만 잘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으니 부담 갖지 말고. 그럼 사돈댁과 상견례를 해야 하겠네.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는 결혼식장만 오면 돼. 어차피 결혼식 소연이네 집에서 다 알아서 정할 거니까. 상견례도 그냥 안 하기로 했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여자친구네 집에 맞춰서 할 거니까. 나중에 결혼식 날짜 잡으면 그때 맞춰서 오기만 하면 돼. 신혼집도 우리가 알아서 볼게. 형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라고 모아둔 돈 줬다고 했지? 그거 얼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이랑 한번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엄연히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상견례도 안 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봐. 들어보니 지안이네 회사 부대표이신 것 같은데 시간이야 그쪽으로 맞춰서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서로 얼굴은 보고 인사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교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결혼식 형식상 하는 거잖아. 여자친구네 집에서 집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엄마 결혼 자금 줄 거면 지금 줘. 나도 뭐 하고 가야지. 사업도 이제 시작할 것 같아. 장인어른 힘 얻어가지고 시작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시동생은 너무나 철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결혼 자금만 달라는 시동생을 보면서 시모는 억장이 무너지셨죠. 저와 남편 역시 불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두 사람 앞에서 불편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 후로도 결혼식 준비는 철저하게 예비동서 집안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전하지 않은 채 단지 결혼식 날짜만 말해줬을 뿐이었어요. 시동생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예비동서 집안 힘을 빌려서 사업을 벌일 생각에 신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이런 상황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그런 시모를 재촉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예비동서가 전해줄 것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말을 했죠. 집에 찾아온 예비동서는 황당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영 씨랑 결혼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영 씨와 워낙 성격도 좋고 하지만 홀시어머니의 형도 저희 아빠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결혼식 하면 그거 다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빠 체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해하죠? 어쨌든 결혼식은 해야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남편 가족 됐다고 해서 뭔가 바라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도련님도 그렇고 아무것도 말을 안 해주길래 어떻게 되어가나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양가 집안 식구들 인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대표님이 불편해 하시는 건가요? 아빠가 불편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원일 뿐인데 그냥 단지 걱정하는 거라면 혹시나 결혼했다고 해서 뭐 잘 보이려고 한다든지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든지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양가 가족들 인사할 것까진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냥 저랑 지영 씨가 부부가 된 거지. 다른 가족들은 상관없는 사이니까. 어쨌든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무 저희를 배척하고 있는 듯 해서요. 어머님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시집살이 없으셨고 오히려 저희보다 더 바쁘신 게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집살이 때문에 경계하시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려고요. 그러니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저희한테도 얘기도 좀 해주고 교류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돌려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네. 아니, 결혼은 저랑 지영 씨가 하는 거지. 다른 가족들은 상관없지 않아요? 그리고 홀시어머니건 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영 씨만 보고 하는 결혼이니까. 애초에 조건 따졌으면 지영 씨랑 연애도 시작 안 했겠지만. 어쨌든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잘 보여야 할 텐데. 저한테 잘 못하면 아주버님 승진 물 건너가는 거 알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굴면 안 되죠. 먼저 결혼했다고 꼰대짓은 다 하고 있네. 네? 뭐라고요?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것보단 제가 무슨 선을 넘었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결혼하는 건데 결혼한다고 통보만 하고 의논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와서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승진이 물 건너 간다니요. 그쪽이야말로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 잘 보이고 말고에 따라서 승진이 좌지우지 되는 거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나 당신 남편 회사 부대표 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빠가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먼저 결혼했다고 제기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소용없고요. 오늘은 이거 전해주려고 왔어요. 저희 청첩장 나왔거든요. 어차피 손님이라고 해도 거의 우리 아빠 손님일 텐데 그냥 자리만 채우러 오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나마 아내라도 제정신이네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건만 둘이 아주 똑같네. 청첩장?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 손바닥만한 게 회사냐? 싹싹 빌어. 어디서 갑질하고 있어? 예비 동서의 말에 집에 있던 시몬은 제 명함을 가지고 예비 동서 얼굴로 던졌습니다. 사실 예비 동서가 막무가내로 찾아오기 전 시몬은 시동생 결혼 때문에 걱정이 앞서 저희 집으로 온 상태였거든요. 방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시몬은 예비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선 참다 못해 뛰쳐나오셨고 길길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곤 제 명함을 예비 동서에게 던지셨습니다. 전 남편 회사의 원청업체 대표이사였기 때문이었죠. 남편 회사의 원청업체는 원래 제 아버지가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일을 했고 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하청업체의 부대표 딸이 찾아와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남편의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에 저도 화가 났지만 시몬은 더욱더 화가 나셨습니다. 그 후로 시몬은 저희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하청업체 부대표 딸인 사람이 저에게 남편 승진을 빌미로 압박을 가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아빠의 귀에 이 사건이 들어가게 되면서 아빠는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워낙 능력도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의리로 회사에 쭉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예비동서는 이 사건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기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청 계약까지 연장을 안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언니 말대로 그런 게 일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잘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나셨어요. 저 때문에 하청일도 끊기고 큰 계약을 했던 곳에서 끊겼다면서. 다시 계약만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주제 넘지 않고 잘할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쪽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알겠네요. 도련님이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정신 차리나 했더니만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참 놀랐어요. 제가 그쪽 아버님 회사와 연관이 안 되어 있었다면 그쪽이 지금 나한테 와서 사과라도 했겠어요? 안 했겠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결혼하고서 텃세 부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해요.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안 받으셔서요. 지금 저희 집도 난리가 났어요. 그건 그쪽이 책임을 져야죠. 저희도 거래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쪽을 알지 못했으면 모를까. 이미 서로 다 알게 됐는데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쪽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 남편 승진은 없는 거라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다신 볼 일도 없겠네요. 그 뒤로 시모는 시동생도 내쫓았습니다.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서 이제는 아들은 하나로 생각을 하시겠다면서 냉정하게 내쫓으셨어요. 처음 시동생은 예비동서 집안으로 들어가 살 생각이었지만 제 직장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줬다면서 예비동서 집안에서는 시동생을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동생은 온갖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 일당을 벌며 지냈고 그제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신들을 키웠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모는 아직까지 시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번 기회로 시동생이 정말 정신 차려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살 날보다 산 날이 훨씬 더 많은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기록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현재 제 나이는 75살입니다. 그리고 눈 한번 깜빡거렸는데 벌써 제 아들과 함께한 시간이 30년이나 흘러버렸네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몸이 느려져서 그런지 모든 걸 천천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이 요즘에 더 와닿네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두 아들을 품고 있는데 하나는 친자식이고 하나는 입양아입니다. 그리고 둘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왔죠.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20살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보려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남편은 저보다 5살이나 많았고 서로 철이 없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이어진 부부입니다. 무작정 밀어붙인 결혼에 파릇파릇했던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했고 앞으로 살면서 눈물만 흐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 남편은 저와 거리를 두며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직설적이지만 예전에는 서로가 상당히 조심하고 자기의 감정을 많이 숨겨오던 시절이었잖아요. 저 또한 남자를 많이 경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제 감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슬퍼하는 걸 그때 남편이 잘 알고 있었는지 행동 하나하나에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 또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저희는 그때의 감정을 잊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줬던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부부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하나를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사업 확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남편도 시부모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었네요.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있었죠. 철없는 아들은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매달렸지만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작정 이렇게 찾아와서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받아줄 수가 없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제대로 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울 생각도 없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랑 아빠도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무조건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허락 안 해주셔도 진행할 거예요. 책임감 하나 없이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아빠가 뒤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빠는 너한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뒤에서 흥청망청 쓰면서 살림을 차리겠다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되니까 계속 고집 부릴 거면 당장 나가. 남자로서 갖춰지지도 않으면서 결혼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건 너한테 사치일 뿐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온 저 여자랑 내 집에서 썩 나가. 아들은 너무하다면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 그래도 저녁 시간 되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남편도 조금씩 평정심을 잃어가면서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절대 고집을 꺾지 않던 아들이 저희 부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변변한 직업이 없던 아들은 남편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생겨서 그런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결혼하면 철든다더니 조금은 달라진 모습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울상을 짓더니 눈물을 보이길래 너무 놀라 일단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진정이 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려준 다음 입을 열기까지 기다렸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하죠? 최대한 일찍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임신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난임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보니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던데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임신 확률이 거의 적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이는 빨리 가지는 게 좋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시도를 했지만 실패만 가져와서 앞으로 아예 임신을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원장님이 난임을 겪고 있는 여자들 대부분이 임신을 거의 포기한다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난임을 겪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절망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 한들 며느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적다는 것뿐이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려보면 언젠가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고, 꽤 오랜 시간 임신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며느리는 결국 몇 년 동안 아이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찾아와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며느리 한 말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반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포기하고 입양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무조건 반대하마. 입양만큼은 안 된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찬성하셨고 오빠도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어머님만 반대하시는 거예요? 너 말대로 입양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쩌려고? 자기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입양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충분히 생각해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는 게 입양인데 너무 쉽게 정하는 거 아니니? 입양을 하면 자연스럽게 임신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큰데 제 마음이 변하겠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약속해라. 아이를 입양하면 절대 임신 계획은 잡지 마라. 충분히 입양한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임신을 해도 늦지 않는다.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그럼 그 아이한테는 2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런 마음 절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며느리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언제든 며느리에게 아이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 상태라 입양을 결정한다는 게 너무 불안했었네요. 며느리와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었고 나이도 25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었고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입양기관에서 데려오게 되었네요.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양가 집안은 정신이 없었지만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로 인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불안했었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임신이 될까봐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면서 해선 안 될 말까지 주고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친자식 생겼다고 입양아를 파양하겠다는 말이야? 너희들 제정신 있니?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 절대 임신하지 않을 거고
친자식을 가진다고 해도 파양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이제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파양하겠다는 거야? 친자식이 생겼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니? 어쩜 너희들은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니? 내가 이럴 줄 알고 끝까지 반대를 했었던 거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부모 말은 절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는 너희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둘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똑같니? 저희도 임신이 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임신했으면 일단 축하한다는 말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얻게 된 아이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한테 모든 걸 쏟아주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어차피 입양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별은 심해질 거라고요. 그래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내린 결정인데 얼굴을 안 보겠다, 인연 끊겠다며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고 가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사리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언제까지 애 취급하실 건데요? 너희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입양을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무작정 키우겠다고 했던 거냐고. 너희들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애완동물 기르듯 친자를 임신할 때까지 시험삼아 데리고 있었던 것 뿐이잖아. 그런데 친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한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 우리들 앞에서는 말로 잘 포장해서 입양하겠다고 설득시키더니 결국 너희들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남편은 묵묵히 끝까지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날이었고 아들은 더 이상 도움도 받기 싫고 저희 밑에서 감시당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싫다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과 함께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길래 며느리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입양 보냈던 곳에 도로 주고 오겠다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입양할 때 몇 가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파양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입양과 파양은 친족 관례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입양기관에서 들었었죠. 그때 며느리도 같이 들었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지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려고 하길래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제가 품었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입양기간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재입양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다른 부부가 친양자로 입양 전환을 하면 재입양이 허용된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래서 아들 내외가 생각 없이 저지른 입양을 친양자로 제가 걷어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였네요. 이런 문제가 올지 몰라 남편과도 상의를 했었고 사돈댁과도 대화를 주고받았었지만 안사돈은 본인들이 키우는 건 망설이고 있던 모습에 좋은 결과는 올 것 같지 않아 저희가 친양자로 재입양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모든 절차를 끝낸 뒤 아들 내외와는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지만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와 남편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토록 바라던 친자식과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한 뒤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절 도움받지 않겠다며
절대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떠나버렸네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 뒤에서 다 처리해줬는데 머리 숙이고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되려 큰소리치며 떠나가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안 보고 사는 동안 뭣도 모르고 커가는 아이는 저희의 지극정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사건, 사고 없이 잘 자라준 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자기 앞가림할 정도가 되니 저희 부부도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죠. 어렸을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항상 전교에서 순위권에 들던 아이는 국내에 손꼽히는 명문대학을 나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 부모와 등지고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남편 회사에 도착을 하니 예전에 거만하고 혈기왕성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처참한 몰골과 함께 양손을 공손히 모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왜 찾아온 거야? 이제야 나타나서 뭐 어쩌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몇십 년 만에 얼굴을 보인 거냐?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나 봐요. 그동안 두 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두 분께 드린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도저히 두 분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네요. 이 못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네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내가 모를까봐? 너 돈 필요해서 왔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 아니야? 네가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면 진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겠지. 내가 평생 후회한 게 뭔 줄 알아? 너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거야. 이거 봐봐라. 네가 태어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모의 속을 편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와는 반대로 네가 키우기 싫다며 우리한테 버리듯 떠밀어버린 은혁이는 우리한테 걱정 하나 안 끼치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친자식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냐? 꼴을 보니 그놈도 너 닮아서 속 좀 썩이나 본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니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 전부 다 맞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걸 제가 결정했으니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네요. 하나뿐인 장인 장모님께서 운영하셨던 사업은 쫄딱 망했고 저와 반평생 살았던 은숙이는 최근에 허리를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 식당 일이라도 하겠다며 뛰어들다가 결국 이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친구놈들과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오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 몸뚱이 하나로 버티며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 계속해서 늪에 빠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식의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낳아주셨으면 평생을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어요. 쌓여가는 빚 또한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아들은 오열을 하며 도와달라는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위에는 직원분들이 다 나와서 아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저는 섣불리 아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남편에게 맡겼어요. 그동안 저희와 등지고 홀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단호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고 한참 동안 회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제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간 뒤에 남편은 잘 마시지도 않는 술을 연거푸 마시면서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충 얘기 들었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아버지 마음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괴로워하신다는 건 계속 마음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후회할 일을 만드시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른 만큼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분명 도움을 주시면 형님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이대로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잘못이 있다면 그동안 많이 뉘우치고 살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편에게 풀어놓기 시작했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인연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 결국 친아들을 만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은혁이를 따로 불러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갔네요.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둘이서만 진지한 대화를 하길래 한참 뒤에 나온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어색한 웃음을 보이길래 집요하게 방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가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손으로 가방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가방 속을 살펴보니 처음 보는 낡은 신분증이 손에 들어왔고 아들에게 신분증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형님을 만나셨을 때 건네 받으신 거래요. 예전에 누군가 찾아왔었는데 저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건네며 제 친엄마라고 하셨대요. 처음에 형님이 저를 입양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뒤늦게라도 찾아왔는데 그때 당시 형님이 겪고 있던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귀에 안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신분증만 건네받은 뒤 아예 잊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통해 건네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저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어머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머니라고 나타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억도 나지 않을 어렸을 적에 저를 버리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잊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에 있는 사람이 은혁이 너의 친엄마라는 거니?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너를 그리워했다는 건데 당연히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을까? 은혁이 네가 친엄마를 본다 한들 우리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도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 혼자서 얼굴 보기 힘들면 엄마가 같이 가줄 테니까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자. 지금까지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니? 아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길래 혼란스러워하는 정신을 바로 잡아주었어요. 저 또한 은혁이 생모의 존재가 궁금했기 때문에 아들을 설득시켰고
저희는 함께 신분증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저희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대문을 열며 앞치마를 하고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고, 대저택 안에서 누군가 화를 내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여자는 급하게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가길래 닫히려는 대문을 손으로 잡아 집안을 살펴보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날랐던 여자를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삿대질을 하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은혁이의 친엄마인 걸 알게 된 순간 은혁이는 몸을 돌려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고 있었네요. 저는 침착하게 초인종을 누른 뒤 인사를 건넸고 집주인과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달한 뒤에 은혁이의 친모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데 원래 저분이 저렇게 화를 내시지 않거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한 날이라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했네요. 이 집에 20년 넘게 있었던 터라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 저를 편하게 생각해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니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얼굴 한번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이름이 은혁이라고?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 노여워한다고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말에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에 응어리가 풀린 거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노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제 얼굴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저를 버린 건 당연히 잘못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존재를 안 지 며칠 되지 않았다고요. 이상하네. 그분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최대한 만날 수 있게 노력해준다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갖다 줬는걸. 그래야 세월이 흐른 만큼 돈으로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돈을 그분에게 전달해 줬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은혁이 너 얼굴을 보겠어? 그래서 나는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신분증을 넘겨주며 제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진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 친아들이 중간에서 친모가 은혁이에게 보낼 돈을 가로채고 있었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를 연결하니 남편은 아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청산해주고 생활비 또한 준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충격을 받았는지 제 전화를 끊었고 친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는지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친아들은 친모의 마음을 이용해 그동안 악행을 저지르다가 더 이상 끌면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에게 신분증을 넘겨주고 잠수를 타게 된 거였네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손자와 며느리까지 전부 다 확인했다고 했었는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는지 남편은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손자 또한 없었습니다. 친아들은 저희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은혁이는 친모에게 자기가 생활하는 숙소에서 잠시 지내시라며 그동안의 강제 노동을 착취한 제 친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병원비와 생활비로 건네준 돈이 꽤 많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해줬는데 아들은 저희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네요. 아직까지 아들 내외와 손자는 잡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법적인 처벌로 벌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은혁이를 고아원에 두고 사라졌던 친모는 친부가 도망을 가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잠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데리고 오려 했는데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다며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다시 만난 건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들 은혁이와 친모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혁이의 같은 부모로서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을 풀어나가며 좋은 날만 생각하려 합니다. 사람의 성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혁이는 저희와 가족이 되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최근까지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남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있었네요. 정말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조만간 잡히겠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